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군 소식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서 지난 12월에 불법 구금됐죠. 그래서 6개월간 교도소도 경찰서도 아닌 호텔에 불법 구금되어서 엉뚱한 죄를 자백받기를 강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중대사관, 우리 외교당국은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최근 언론 보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또 뭐 하는 신용도 하고 있는데, 그 신용은 진짜 그야말로 신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간첩, 이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를 수 없는 대한민국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간첩 행위를 했는지 어제 뭐 보도 좀 보셨겠지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외교당국이 또 지금 APEC 정상회담 하니까 여기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 초강경 반중 정책을 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는 거 보고 분위기 좀 살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워낙 지금 이 중국에 대한 모화 사상이 엄청난 건지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게 국가 간의 신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되었었어요. 그걸 파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군인 신분으로 러시아에 가서 아마 건설 공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북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자기도 군인 신분으로 갔으니까 지금 현재 쿠르스크에 가 있는 이 북한군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즉 김정은이는 다 죽어버리기를 바란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북한 사회의 구조적인 상황을 설명했는데, 아,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정말 불쌍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현재 거주 중인 우리 국민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불법적인 구금과 강압적 수사로 고초를 겪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사이, 유학생으로 위장한 중국 간첩이 국내 군사시설을 2년 넘게 정찰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국내법으로는 이 간첩을 간첩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3명이 최소 2년 이상 국내 군사시설을 정찰하고 이를 중국 공안에 보고하다가 경찰이 적발돼 체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국내 주요 언론들이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11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국인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입항했을 때 드론을 띄워 기지와 항모 등을 촬영했는데요. 당초 이들은 호기심으로 해봤다고 진술했고, 경찰 역시 초기 수사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최소 2년 전부터 부산 일대 군사시설을 촬영해 가지고 있었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사전 답사까지 진행하는 등의 치밀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복원한 이들의 휴대전화 데이터에는 이들이 지난해 중국 SNS를 통해 칼빈슨 항모의 위치와 F-35B 전투기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중국 공안의 과장급 간부 2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당국은 이들이 중국 공안 측의 통제를 받아 간첩 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11월 9일에는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국정원을 촬영한 중국인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국정원 인근으로 이동해 드론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세계문화유산인 허닌릉에 관심이 많아 촬영했다라며 간첩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경찰이 다음날 이들을 석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대놓고 간첩 활동을 벌여도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간첩법에 따르면 간첩죄 처벌은 적국인 북한과 연루돼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번에 붙잡힌 중국인들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만 있는 군사기밀보호법만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대담한 간첩 행위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간첩 누명을 쓰고 불법으로 구금되는 고초를 겪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중국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대중굴종 외교, 지난 정부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시어도르 루즈벨트 항모가 들어왔을 때 6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항모에 탑승해서 한미동맹 뭐 등등을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때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면서 뭐 30, 40대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이 많은 게 유학생이냐 했더니 석박사 과정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여기를 샅샅이 촬영을 했는데, 자,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루즈벨트 항모에 승선했을 때 중국 정찰기가 이렇게 규슈 그리고 제주도 남방 쑥 들어와서 이렇게 정찰을 하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원거리 정찰이고, 또 이 중국 유학생들을 가장한 그 간첩은 이제 완전히 그냥 초근접 정찰을 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공 혐의점 없다라고 돌려보냈는데, 일단 그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까 과장급 공안, 여러분들 경찰서에 과장급 뭐 전화번호 2명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라고 하는 자가 공안에 과장급 전화번호 2개가 저장되어 있고 통화도 하고, 그리고는 지금 보니까 2년 동안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비롯한 이 부산 지역의 미군 기지도 있고 그렇죠. 계속 정찰했다는 겁니다. 사진이 500장 넘게 있었다고 해요. 이게 수상하죠. 그런데 처벌을 못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죄는 북한만을 상정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아니면 간첩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차죠. 이거는 뭐 더 확실한데, 어떤 중국인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와가지고 국정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국정원 외부인 전용 주차장 여기다가 차를 대고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정찰한 겁니다. 그리고는 국정원의 보안요원에게 잡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헌인릉, 여기 있는 이 헐릉, 여기를 보고 싶어서 왔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헐릉 주차장은 여기 있는데 여기 차를 안 대고 헐릉 가려고 왔으면 헐릉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죠. 왜 국정원 외부인 출입 주차장에 차를 댑니까? 거기서 한참 가야 되는데. 안 맞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여기로 왔다라는 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풀어줬다고 합니다. 정말 뭐 중국에는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반면에 우리 국민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또 근무하다가 2년 전에 퇴사하고 다른 중국 회사로 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체포됐어요. 간첩 혐의로 체포됐어요. 여기 간첩죄라고 적어놨습니다. 합비시 국가안전국, 합비 안휘성 쪽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12월에 잡혀가지고 6개월 동안 호텔에 구금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 무슨 조사를 받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괴롭혔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분의 가족에게 만약에 이게 공론화되면, 즉 니들이 대사관에 말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의 언론에게 말을 하든지 하면 더 가혹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해서 이 가족들도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들어 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가족들이 그래도 대사관에 연락했더니 대사관에서는 묵묵부답, 아무것도 안 하다가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니까 이제는 뭐 좀 하는 신용 하고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입니다. 면회 한번 갔다고 해요. 그리고 면회하고 나서 뭐 가혹행위 없었다 하더라 라고는 쭉 또 끝입니다. 자, 이 사람이 중국 대사예요. 주중 중국 대사 정재호 교수. 이런 사람 압니까? 아니 무슨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이 사강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대사, 중국 대사가 제일 중량급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력을 보니까 충암고구나. 네. 윤석열 대통령 나온 고등학교죠. 서울대, 윤석열 대통령 나온 서울대구나. 그게 이제 정외과니까 법학과하고 뭐 비슷하게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동기. 그러니까 충암고 다닐 때 동기예요, 친구예요. 그리고 대학도 같이 갔으니까 친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이런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에 임명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용현 장군은 군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조기에 몰락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사성장군 됐을 겁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가던 군내에서 최고였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국방장관에 임명해도 중앙과 한해 선별하고 그거 가지고 뭐 욕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사람이 학문적 소양이 떨어진다라고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학문적 소양 뛰어나겠죠. 서울대 정예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학문적 소양하고 외교관계하고는 다른 거죠. 실무하고. 정말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신용만 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중국에 대한 초강경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 중에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데 도대체 이러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인사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국내 언론들이 11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5박 8일 일정 중에 한미일, 한일, 한중 개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데요. 우리 측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 측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초점은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부터 하나씩 빌드업해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두 달 뒤 출범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전례 없는 강도의 반중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현재 인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시각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미 레임덕 상황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합니다. 또 다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매년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약속한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이 더 확장되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 행정부와의 약속은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간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대부분 일맥상통하다며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드러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인식이 외교부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자들에게 우리 외교를 맡겨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APEC, G20 정상회의 하는 데서 뭐 한미일, 한일, 또 한미, 한중 할 수 있어요. 간 김에. 자, 그런데 지금 시기다 보니까 조금 톤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죠. 왜? 지금 뭐 두 달도 채 안 남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공식 확인이 있으면 이제 그 권력이 완전히 그냥 이동됩니다. 지금 외교안보 라인 국무장관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도 분석해 드렸지만 완전히 초강경 대중국 초강경 라인으로 세팅이 딱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외교부는 누구를 위한 외교부입니까? 자신들이 중국이 너무나 좋아서 그 중국을 도대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국이든 말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완전히 짓밟는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중국과 사대를 이어갈 거야 라는 겁니까? 이 명청교체기에 청나라가 완전히 만주 지역을 석권하면서 이
북부 지역을 때려 부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제 정세를 잘 못 읽고 그래도 우리는 사대를 이어가야 돼 라고 하다가 병자호란 당해서 왕이 머리를 바닥에 찍고 그리고 우리 조선 여성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리 조선 왕조가 얼마나 이 재산이 없는 완전히 거지 같은 그런 왕조였습니까? 그런데 전국을 전부 수탈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해마다 곡물로 갖다 바치고 그랬던 게 병자호란 아닙니까? 시세 잘못 보고 지금 미국이 눈에 불 켜고 중국을 짓밟겠다고 하는데 이때 계속 하겠다. 뭐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이 분위기가 좀 어떤가 좀 확인한 후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판단할 때 트럼프 정부와 이 중국과의 이 전략적인 어떤 충돌이 적은 데부터 파고 들어가서 빌드업 해 나가야 되겠다. 말은 좋아요. 그런데 아예 트럼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벌써부터 준비 꼭 해야 하는 시기적인 절박함이 있나요? 자, 그리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하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 만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현 정부와의 약속은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간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에게 니들 말이야 국가 간 신뢰 이거 이어져야 돼 알았어?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우리 대한민국은 전 정부와의 약속의 신뢰를 다 지켜왔습니까? 문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일본하고 약속했던 협의했던 그 약속들 다 깨부숴버렸죠. 바로 지금 이 한미일 정상회담 하는 그 국가죠. 그런 우리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지만 정부는 달라지지만 공무원은 그대로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외교부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건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위한 외교부인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에서는 북한군과 북러 연합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파병 병력의 생환을 바라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사들은 사실상 총알바지에 불과하며 북한 당국 역시 이들의 생환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해외 파견 북한군 출신의 탈북 인사를 인용해 11월 13일 보도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러시아에 파견돼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탈출한 정모 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은 출국하기 전까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왔을 것이라며 북한은 출국 직전까지도 공식적으로 파병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 전쟁 지역에 파병된 군인들은 자의에 의해 파병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강제로 대상자를 선발했을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군인을 해외에 파견할 때 공식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대체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모범 군생활자를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선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은 전쟁 지역에 군인을 보낼 때 최소한의 대가만 지급할 뿐 월급이나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며 러시아에 건설 노동자로 파견될 때도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공개 다짐을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북한 당국이 파병 병력의 생환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모 씨는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 보낸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돌아와서 내부 주민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발설할 경우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파병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언비어 단속 그룹바를 편성해 파병 사실 자체를 북한 주민들에게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데요. 파병 사실조차 은폐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살아 돌아온 참전 병사들은 북한 정권이 김정은의 돈벌이를 위해 자국 군인들을 외국 전장에 총알바지로 내몰고 있다는 증언을 할 심각한 체제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파견된 12,000여 명의 병력은 물론 앞으로 더 파병될 것으로 알려진 병력들 대부분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벌판에서 까마귀 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류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 끔찍한 참극이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도대체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12,000명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만 명 정도 이상의 북한군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건설 공병이었겠죠.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갔으니까. 이 사람이 러시아 현지에서 탈출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갔다. 그리고 이제 표창장 받은 사람, 우수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러시아고, 가보니까 지금 전쟁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군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서 뭐 하루를 있든 뭐 몇 달을 있든 간에 생존을 한다면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러시아 군들하고 한두 달 같이 부대끼다 보면 뭐 전우가 되는 거죠. 같은 부대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러시아군 휴대폰을 보죠. 그러면 그 휴대폰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 정보들 그대로 습득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전장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전장에 이런 임무가 말이 되냐? 스톰젯. 예, 그냥 무지성 돌격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야, 니들 얼마 받아? 러시아군에게? 우리 한 달 월급 2,000불이야. 그러면 나도 그 정도 받겠네. 근데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지금 100불도 안 돼. 그럼 나머지 95% 어디 갔어? 김정은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야, 니들 사망보험금 얼마야? 우리 일단 계약할 때 사망보험 죽으면 1억 정도 준다고 했어. 그럼 나도 그 정도 받겠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도 죽었고 쟤도 죽었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분대에서만 지금 벌써 3명 죽었는데 쟤들 지금 벌써 3억 원 나왔잖아. 30만 달러 나왔잖아. 그럼 그거 쟤들한테 주나?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왔는데, 가족에게 말도 안 했는데? 그럼 김정은에게 갔구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또 이렇게 생겼다. 러시아는 이렇게 생겼다. 다 봤죠. 북한보다는 완전 다르죠. 아무튼 이 지옥 같은 전쟁터라도. 그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싸웠는데 러시아군들은 이렇게 받고, 사망보험금 이렇게 받고, 부상보험금 이렇게 받고 하는데 우리는 없어. 누가 가져갔지? 그리고 다 죽었어 라고 한다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체제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들이 전쟁터에서 최대한 오래 버텨서 5개월, 6개월 버텨서, 그러면 한 달에 2,000불씩 월급 받으니까 한 10,000불 정도 인건비 벌어다 주고, 그리고는 전사해가지고 10만 불 정도의 또 일시금 받게 해주면 제일 좋은 거죠. 살아 돌아오면 체제 불안 요소 되니까 다 죽어. 그리고 다 죽는 임무에 투입해도 돼.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가 차는 작자인데, 그 작자를 숭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정말 더욱더 개탄스럽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